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실시간으로 보도한 것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 메시지를 내놓은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랜 동안 사람들을 내태우던 사안들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지면서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김영균법의 국회 통과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청와대 포함 정치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2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노동안전보건 법률 전문가 1,40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 일명 김영균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개정 법률안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제도 개선 약속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시민대책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개정 법률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언급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26일 뉴스리뷰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일명 김영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위위원장인 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각 당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환노위는 본회의 직전인 다음 날 오전 다시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국회를 찾아 법안 심의 진행 사항을 지켜본 뒤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7일 뉴스리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열린 회동에서 김영균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김영균법을 비롯한 쟁점 현안에서 민주당의 양반의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8대 쟁점 중에서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징금 부담액 상향 문제에 대해 여야가 막판에 합의하면서 김영균법은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법은 신속 처리 안건, 즉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는 유치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김영균법 처리와 함께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김영균법의 연내 처리 외에도 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2월 28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서부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작업장 안전과 직원들의 직접 고용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김영균법의 국회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도하면서 정치권의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법안 입법 과정을 다루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적 합의 과정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정치권의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만 다루지 말고 해당 법안들이 미칠 구체적인 영향이나 정치적 논의 과정의 입법 추진 동력 요인에 대한 심층적 해석이나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쉬운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제공은 시청자들에게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남북철도 사업 착공식의 현장 진행 과정을 밀착 보도하면서 남북철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12월 26일 뉴스리뷰에서는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치러졌고 우리 측 인사들과 물자를 싣고 이날 오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한 특별열차는 8시간 뒤 서울역으로 무사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 3당 의원들을 포함한 남북철도 착공식 참석자들을 태운 9량 특별열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역에 도착했고 북측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방강수 위원장과 박명철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 본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본행사에선 양측의 착공사에 이어 친목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등 남북의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리머니가 이어졌으며 남북 오찬 후 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공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성공적인 착공식 개최로 양측은 남북 간 혈맥 있기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날 철도 착공식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역에 도착한 특별열차의 남측 인사들과 마중 나온 북측 인사들 간의 환영 인사 후 진행된 본행사에서 철도를 지지해줄 새 침목엔 남과 북의 글귀가 나란히 새겨졌고 서울과 평양이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녘 고향 땅을 밟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도 큰 의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심으로 열차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을 연결하면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철도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핫산을 이으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의선의 경우 30년간 14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추산하고 동해선은 동해안 일대를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개보수에 22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 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는 철로에 세못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기 때문인데 첫 발을 뗀 남과 북의 철도 협력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한 철도 착공식이 8개월 만에 열렸지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이 성사됐지만 철도 연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문 대통령도 국제 제재를 언급하며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가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내년 초로 추진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철도 연결 여부를 결정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제가 풀린다면 서울에서 평양을 고속철도로 1시간에 주파한다는 시나리오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남북철도 착공식이 사안의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에 비해 언론의 주목성이 낮았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국민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철도의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적인 언어로 설명하면서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제시한 점은 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특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변국의 반응이나 외교적 관점을 제시했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을 차분하게 전하고 노사 간의 첫 번째 교섭의 시작을 주목하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12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인텍 노동자들 408일째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언제 땅에 내려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3년 전 공장 폐업에 반대하면서 408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합의했지만 이후 돌아갈 공장이 없어지면서 농성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중재도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2명은 굴뚝에 농성 중이고 땅에 있는 3명 중 1명은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지만 이번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고 전했습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본사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굴뚝이 2사람의 체중은 50kg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7일 뉴스리뷰에서는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파인텍 노조가 농성 411일째인 27일 사측과 첫 교섭을 했다고 전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교섭에 나온 파인텍의 모의사인 스타플렉스 김세건 대표는 처음으로 직접 나온 것인데 노조 측의 본사 앞 연자농성, 공문 발송 등으로 교섭을 줄곧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지만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김 대표를 설득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파인텍 조합원 2명은 사측의 단체배약 이행을 요구하며 75m 굴뚝에서 농성을, 차강호 파인텍 지회장은 지상에서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상황에서 향후 양측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파인텍 노조에 대해 보도했는데 주류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사안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공농성 자체에만 집중하고 양측의 주장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공 장기간 농성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에서 농성이라는 갈등만을 단순하게 제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이번 사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보편성을 일본 시청자들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을 취재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달 29일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행, 기부천사 이상락 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세상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 이상락 씨의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부천사 이상락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타일 가게에서 27년째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장이라는 말보다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선행의 선두주자 이상락 씨입니다.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도 아낌없이 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보고 있던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따 먹으면 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삶에 여유가 없고 끼니를 거의 라면으로 때울 만큼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다행히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발판으로 가게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소외된 주변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이웃 간의 정을 느껴가는 시간.
근데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아 이렇게 옆에서 사장님이 챙겨주시는데요. 뭐 얼마나 이상락 씨의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이웃분들이 고맙다는 표현이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드시고. 사실 이상락 씨가 기부를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육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 지 어느새 7년째로 2011년부터 익명으로 1억 1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거액을 기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한 이후 매년 거액의 금액을 기부해오고 있다는데요. 모금 단체를 포함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까지 정성이 담긴 선행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행이 알려지면서 이상락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가게에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의 나. 이상락 씨는 재물은 조금 줬지만 대가로 건강이란 큰 선물을 받았다며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매년 적지 않은 금액 기부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믿어주는 이상락 씨의 딸 이은주 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주변을 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퇴근 후 집에서도 기부 봉사를 위해 돈을 아끼며 모으다 보니 매번 손빨래를 하게 됐다는데요. 영하로 떨어진 이 추운 날씨에 손빨래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검소한 생활이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락 씨. 사실 절약 정신은 빨래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본인 옷 한 벌 사지 않는 모습. 자신을 위해 옷도 많이 사지 않고 기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내 신영실 씨는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빈 옷장에 비해 마음만은 최고로 따뜻하고 부유한 이상락 씨입니다. 남편의 선행을 통해 아내 신영실 씨도 절약하며 나누는 삶을 위해 식사도 단출하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위해 먹는 것도 욕심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찌개 이거 하나 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거죠. 이상락 씨. 일상 전체에서 선행이 담긴 모습들을 보니 참 멋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요리보다 맛있고 배부른 최고의 식사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음 날 아침 분주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매년 쌀 100포대를 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매년마다 쌀 100포대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는 만큼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예쁘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필수라는 이상락 씨. 쉽지만은 않은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것을 아껴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상락 씨는 주변 이웃에게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따뜻하게 드시고 이게 간간히 찾아드려서 죄송해요. 그가 전하는 사람의 진심은 진심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이상락 씨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로 영상의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뻐서 좋겠지만은 저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많이 소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줄 생각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서 이상락 씨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기부할 때 그의 정성을 받아 감동하는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폐지를 포함한 시장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네, 정부가 새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 휴무 시간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됐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을 먼저 짚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주휴 시간이 산입이 되면은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의 반응, 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까지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시급을 2018년에 비해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사용자 측 위원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원 불참해서 반쪽짜리 회의였고 노동계 측도 2020년에 시급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거라며 상당히 반발했었습니다. 새해에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이고 정부가 지난해 말에 개정한 최저임금 시행령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주휴 수당과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우리 기업에서 이미 해오던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라서 기업에게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 수당과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반면 보수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이 낮은 약정 휴일을 제외한 시행령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는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와 경영계의 논란이 되는 이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급제 노동자는 임금 자체가 시급으로 계산돼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쉽지만 월급제 노동자는 월급 명세서에 시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정부는 분자에 월 기본급을 넣고 분모에는 월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209시간을 넣어서 시급을 구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행정지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지침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뺀 월 근로시간 174시간만 분모에 넣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은 주휴시간 35시간도 시급 계산의 분모에 넣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70만 원을 실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770원으로 2019년의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대로라면 시급이 17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134원으로 줄어서 법 위반이 됩니다. 조선일보는 경제단체들이 정부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고 했다면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고연봉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 대우조선 해양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기아자동차 직원 중에서도 8,200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는 오랜 관행을 시행령 조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재계와 보수 언론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모르쇠하고 있다면서 주던 것을 주는 것으로 명문화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돌아보면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우리의 임금은 크게 기본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임금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가 작년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올해 1일부터는 일부가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월급은 174만 5,150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 160만 원에 상여금 20만 원을 주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은 월급 합계 180만 원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넘으니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반이 됩니다. 연봉 2,492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기본급으로만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장의 연봉 180만 원을 12개월을 곱한 2,160만 원은 2,492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상여금을 뺀 기본급 160만 원으로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 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월급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14만 5,150원 올리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은 임금 체계를 고치겠다고 약속하면 6월까지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임금 체계를 고치는 것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동호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연봉 5천만 원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현실은 분명 문제이지만 이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해당 사업장의 기형적 임금 체계 탓이지 최저임금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에게 임금 체계 시정 기간을 올해 초부터 6개월 연장해 주는 것도 국회가 산입 범위 개편을 한 게 지난해 5월인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포함되고 월급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자영업자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등의 실제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